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경기도 최종 합격자입니다. 저는 먼저 시험 경험은 한 2번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서울을 받고 이번 연도에는 경기를 봤는데 작년에도 1차는 붙었어요. 근데 이제 1차가 아무래도 컷 점수였어 가지고 이제 2차를 뒤집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임했는데 뒤집지 못해서 결국에는 최종 탈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코스모스 졸업이라서 이제 연간 강의를 끊어서 아예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는 학원을 직접 와 가지고 들으면서 1학기는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인을 했지만 떨어졌고 이제 이번 연도에 경기를 보게 되어서 운이 좋게 1차를 잘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2차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고 2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전년도에 연간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기본 바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1년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같은 공부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도 점점 떨어지고 내가 이거를 다 안다는 점점 자부심이 생기니까 이 짜잘한 거를 다 이렇게 넘기고 가게 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그냥 상반기를 그냥 이렇게 조금 루즈하게 약간 한번 훑어본다. 그 전에 만들어놨던 서브노트를 다시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독서실 알바를 하면서 그거를 보고 본격적인 공부는 7, 8월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보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1차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1차가 15점이 높았어요, 컷에서. 그래서 약간 확실히 작년에 컷에서 높지 않았을 때와 2차를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고 어쨌든 2차 자체가 내가 컷에서 높던 아니면 컷이던 아니면 뭐 조금 높던 모두 임하는 자세가 같거든요. 뭐 컷이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뒤집어야지라는 의지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이걸 뒤집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2차에서 뒤집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부담감을 덜고 싶으시다면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거는 그 귀여운 4개의 캐릭터가 있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이게 1차 관련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차는 혼자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합격 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에도 공부를 하고 작년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2가지 버전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스터디는 솔직히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작년에는 4명이서 스터디를 했었고 작년은 이제 제 친구랑 동기인 친구랑 1대1 스터디를 했어요. 2명이서. 그래서 그게 저는 아무래도 재작년에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짝스터디가 더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4명이서 하는 게 더 으쌰으쌰해서 잘 맞으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해보시고 저는 말이 많아요. 약간 말투에서 보이듯이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구도인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외울 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할 때는 읽고 뭐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말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는 읽기 쓰기 하고 뭐 친구랑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터디원이랑 할 때는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니까 그게 좀 더 잘 외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네, 제가 그리고 구두인출에서 말씀드릴 거는 친구랑 꼭 지켰던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인출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저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정서행동 장애를 구두 인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범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요. A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 조건을 무조건 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물어볼 때도 내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알고 있는가. 왜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게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그렇게 꼭 하려고 했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특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겨 했고요. 이제 첫 해에 올인을 할 때는 암기장 스타일로 이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 기출 내용 추가하고 이러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게 2개가 생기는 거죠. 상하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갈 때 그걸 이렇게 해서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막 그 암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게 들고 가시는데 또 약간 불안해가지고 내가 들고 갔는데 처음에 마지막에 봤는데 막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안 들고 왔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다 이고지고 갔거든요, 시험장에. 근데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암기장 스타일이 나한테 이제 가지고 다닐 땐 좋지만 이게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이걸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서브노트로 아예 A4 용지 사이즈로 해서 아예 노트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학, 일반유아, 뭐 유특, 장특법, 뭐 누리과정 다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묶으면 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A4 용지는 조금 더 크니까.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암기장 스타일의 장점은 이제 저는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읽거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용이한데, 뭐 이렇게 A4 용지는 좀 크니까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심화 내용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고리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중간에 심화 내용을 끼워 넣는다던가 이게 잘 되는데, 서브노트는 이제 그거를 한쪽에다 다시 적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암기장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서브노트의 장점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가지고 갈 때 이제 한 권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기출 문장을 저는 밑에다가 한 줄씩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출의 예를, 그러니까 서진 교수님의 그 기출 뭐죠? 네, 맞아요. 기출 키워드 특강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예 제가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암기를 하다 보면 막 안 외워지면 막 혼자 막 자해하고 막 뭐 왜 못 외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나름. 그래갖고 모든 것을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했고,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기출 분석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기출 노트를 아예 만드시는 거예요. 막 A4 용지를 막 이따만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하고 막 백지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 행동 중재를 가자 문제가 많아지고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기출문제집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관련된, 일단 처음에는 문제를 풀고 그 관련된 제 개념을 막 적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볼 때는 서진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지만,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지문에서 뭘 더 뽑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걸 파란 줄로 이렇게 긋고 그거에 대한 관련 개념을 또 밑에다 적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뭐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예시를 넣어 놨는데 협력적 접근 뭐 해 가지고 여기에 초학문적 팀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지문은 협력적 자문이라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이게 협력적 자문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냥 추가하는 식으로 했어요. 어차피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아예 문제를 뽑아서 옆에 백지로 해서 써서 이럴 시간이 안 되고 내가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자주 보려고 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밑에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종이를 덧대서 붙이던지 뭐 해서 막 기출문제집 이만큼이 돼도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유특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서브노트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조건 특학도 그렇고 유특도 그렇고 앞에 처음에 개요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인드맵식으로 앞에 넣어놓으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구도 인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지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가족 지원의 뭐 구성 요소 그럼 4개 이렇게 옆에 가로치고 4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내가 구도 인출을 할 때 가족 지원의 구성 요소 4개 뭐가 있지? 해서 다다다다다 얘기해보고 뭐 해서 뭐 있을까? 다다다다다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4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면 그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 이러면서 뒤에 가서 그거 체크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사용을 했고요. 일단 사실은 특학과 유특 같은 경우에는 서진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이 책 그대로 외우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반유아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초수 때 막 일반유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래? 약간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일단 일반유아의 범위부터 써놨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막 이론이 뭐고 강론이 뭐고 이론 들었어? 강론 들었어?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론은 뭐고 강론이 뭔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론에서도 이게 신체 건강 및 운동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안에 동작 교육, 뭐 건강 교육 이렇게 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그것도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유아 강의를 듣다 보면 일반유아는 보는 범위가 더 넓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동복지법 무슨 뭐 논문 자료 무슨 자료 우리가 막 특학에서 나오는 논문이 더 나왔어요 이러면서 서진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것처럼 일반유아 강사님들이 엄청 많은 논문을 더 막 추가해서 자료에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은 이론 파트 공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이론부터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론이 처음에 다른 분들한테 들었을 때 강론이 더 중요하다. 강론이 더 많이 나온다. 왜냐면 우리랑 이 연결되는 게 아무래도 강론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강론 강의를 3월에서 6월에 들었어요. 재작년에. 그러고 강론을 먼저 들어서 이걸 들으면서 일단 구조화를 하고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외우려고 했어요. 사실 일반 유아는 저희가 아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듣고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외워져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운 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했고, 이해를 한 다음에 서브노트를 통해서 계속 구도 인출을 하려고 했고, 저는 이제 재작년에 스터디를 할 때는 그 특학 스터디 하던 4명 중에 한 언니가 이제 제 수생? 3수생? 이랬어요. 그 언니가 일반 유아를 잘 아는 언니여서 그 언니랑 1대1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거라고 했으면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뒤에 내용은 만들지 않고 앞에 표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언니랑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구조화를 해와봐라.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 자리에서 다 외우고 가는 게 원칙으로 해서 언니랑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초수고 그 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언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언니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3수고 재수고 이러니까 나 다 알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뭔가 허점을 찔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던가 그러면 본인도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론을 먼저 했고 이것도 이제 구두 인출을 많이 하려고 했고 기출 문제집도 이제 사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저는 솔직히 일반 유아는 기출 문제 분석을 안 했어요. 막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제가 기출 분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문제를 많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도 기출 분석 그 개념 밑에다가 기출 문장을 하나씩 써놓고 이거에 가장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밑에 써놓고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제 아 이게 이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스터디를 해서 했어요. 이론은 제가 강의를 아예 안 듣고 그 언니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짝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내가 공부를 해오면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체크하고 제가 막 이것도 봐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언니가 약간 당황하는 거죠. 약간 나는 알고 있지만 이걸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제가 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 하면 이제 그 언니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 파트는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특법이랑 누리과정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장특법을 공부하진 않았고요. 저는 한 8월쯤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특구미나 뭐 여러 군데를 들어가면 핸디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밥 먹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안 하고 이러면서 몸이 되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막 여기저기가 아파요. 밥을 먹고 바로 앉으면 위염이 도지고 막 식도염이 도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밥을 먹자마자 바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산책을 1시간이라도 돌면서 그걸 보면서 돈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장특법은 외우려고 했고 그래서 서진 교수님이 6월 달인가 특강을 하세요. 그 장특법 강의를 특강을 하시면 거기서 뭐부터 먼저 보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난 1장부터 뭐든 다 외우겠다. 아니에요. 네, 3장 4장 거기부터 보라고 하시면 아 거기부터 보면 되나 보다 하고 거기부터 보시면 되시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외우고 좀 덜 나오는 부분은 내가 장특법 외울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덜 외우셔도 그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변해가지고 좀 많이 짧아졌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3, 4, 5세가 있었기 때문에 외우는 게 되게 버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본인 아니고요. 유튜브에 싱송 스터디라고 쓰시면 거기에 누리과정 신의 예사자 5개 영역, 강론의 5개 영역에 해당되는 노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아주 착하신 분이죠. 그분의 노래를 저는 항상 들으면서 다녔고요. 제 노래를 좋아해서 아주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들으면서 다녔고 그래서 그거를 덕을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총론은 언제 만들어주시나요? 뭐 이론에 관련된 건 언제 만들어주시나요? 그런데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임용에 붙는다면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아직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론은 그걸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누리과정은 그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랑 연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시면 뭐 이거에 해당되는 뭐 예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아 이런 문제는 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누리과정을 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누리과정만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이거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교직논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특강이 있죠. 저는 그때 듣고 이번 연도에는 안 들었지만 작년에 듣고 저는 제일 먼저 아침에 시작할 때 누리과정송을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교직논술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쓰는 걸 막 쓰다 보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답안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개요도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뭘 물어보는가, 1번 문제는 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뭘 쓸 건가 이렇게 쓰고 서론 뭐 1, 2, 3 쓰고 그다음에 결론 뭘 쓴 건지 대충 쓰고 나서 작성하는 연습을 했더니 좀 더 시간도 더 잘 줄고 쓰는데도 잘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4문제가 나왔잖아요. 교직논술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3문제일 때는 항상 10분이 남았어요. 왜냐면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교직논술을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10분이 남으면 항상 이렇게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4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꽉꽉 채워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교직논술 연습을 하실 때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이고 여러분에 맞는 걸 하시는 게 좋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차 공부의 키워드는 일단 처음에는 제 말로 다 서브노트를 해놨고 그러니까 특학은 무조건 책에 있는 걸 써놓긴 했지만 일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말로 써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네, 암기시에 제가 두문자법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에 뭐 언어의 기능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구적 기능, 뭐 조절적 기능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 글자만 따가지고 도조상 개발상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일본에 있는 도조상 씨가 뭐 상표를 개발하셨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서 도조상 개발상표 앞다리만 이렇게 떼서 외우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 식으로 많이 외웠고요. 그리고 기출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여기서 어떤 걸 더 뽑아내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분석을 했고 네. 그렇게 했고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7월부터인가 8월부터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열도를 작성한 다음에 썼고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집착을 하면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무조건 썼고요. 항상 8시 반이나 9시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제가 잠이 많아서 그 아침에 더 아침에 일어나면 막 5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성향이고요. 저는 그렇게 일어나면 점심에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난 보람이 1도 없어요. 막 점심 먹고 한 3시까지 자요. 이러니까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8시 반이나 9시쯤에 일어나서 씻고 독서실 가서 나는 내 패턴대로 간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무조건 12시에 자고 왜냐면 새벽에 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도움이 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시험을 보러 갈 때도 패턴이 아침부터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새벽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어서 저는 12시에 무조건 잤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 체크는 열품타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금 몇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지가 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난 아직 3시간인데 저 사람은 5시간을 했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1월에서 2월은 뭐 3시간에서 5시간? 사실 거의 3시간, 4시간 뭐 이러긴 했는데 저는 좀 재작년에 크게 잡았다가 이걸 제가 계속 못 채우니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예 내 기준에 맞추자 해서 1월에서 3월은 3시간에서 5시간 뭐 3월에서 6월은 6시간만 하자 뭐 이거보다 더 하면 좋지만 최소 시간이 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에서 8월은 뭐 7시간에서 8시간 뭐 9월에서 11월은 8시간에서 10시간 뭐 10시간 이상 뭐 이렇게 잡았는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본인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잘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1차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임용시험 자체도 사회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회 문제나 이런 걸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임용고시 출제 기간에 뭐 6월이나 뭐 이럴 때 장애 관련해서 뭐 드라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예능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KT에서 뭘 만들었다더라 뭐 장애 관련해서 뭐 청각장애 애들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 그냥 그걸 써놨어요. 이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에 이 사람 매력을 느끼면 그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매년 써놨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작년으로 치자면 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럼 자폐가 나오겠군. 뭐 거기 뭐 오정숙이 나왔으니까 뭐 자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아니면 정서행동 장애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어 놓으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0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문제 출제 동향을 이렇게 뽑아서 그 표로 아예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 몇 년 사이에 뭐가 안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이 하면서 그럼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너무 안 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출제위원 다니는데 혼자 막 코난처럼 막 이 사람을 분석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좀 많이 나왔고 뭐 이런 거는 안 나온 지 좀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서진 교수님 앞에 책에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 더 자세하게 뭐 정서행동 장애에서 뭐가 나왔었네, 뭐 분노 조절 훈련이 나왔었네, 뭐 이렇게 해서 더 써놨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2차는 스스로 읽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2차는 스스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임용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용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너가 임용 준비를 시작하거나 뭐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 누구도 너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을 거다. 뭐 엄마도 너한테 잘하고 있어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닐 거다. 그 눈빛에서 너가 부담감을 느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래? 약간 그러면서 저보고 거울을 보고 넌 잘하고 있어. 넌 되래야. 이 얘기를 하래요. 근데 저는 무슨 미친 소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한테 위로를 못 받으니까 제가 거울 보면서 이번엔 될 거야. 자, 눈을 봐. 너 지금 다 알고 있어. 자, 다 기억날 거야. 자,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외치는데 엄마가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보긴 했지만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뭔가 주변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슬럼프가 와서 뭔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루를 편하게 쉬세요. 하루 쉬고 그 대신 이틀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정말 더 하기 싫거든요. 손을 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만 놓고 하루만 쉬겠다, 오늘은 쉬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하루 쉬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달리시면 또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1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